교육이 분명히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계속 교육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를 교육을 시켜야 되겠지만 그럼 과연 어떻게 바뀔 것인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연구소 소장 임초롱입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김지원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교육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가 온라인 교육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오프라인 교육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오프라인 교육을 생각해보면 지금의 저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굉장히 온라인 교육을 시도하고 있는 뭐 여러 대학들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서 온라인 교육기관이다 해가지고 막 나오는 대학들이 있어요. 뭐 미나레바 대학이나 이런 대학들이 있는데 걔네조차도 오프라인 코스들이 존재하거든요. 오프라인 코스가 더 많아요. 대체적으로. 그런 걸 보면 인간은 오프라인에서 배우는 게 더 많은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세대여서 그런 건 아닐까? 그리고 지금의 온라인 교육이 완벽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컨텐츠가 달라지면 그것을 전달하는 형식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육의 내용이 달라진다면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도 달라질 거고 여기 내용뿐만이 아니라 교육의 정의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면 거기에 맞는 형식도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교육을 지식 전달이라고만 생각을 하면은 저는 굳이 이게 오프라인 교육이 필요할까라고 싶어요. 왜냐면 많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아껴야 되니까 차라리 정말로 그냥 온라인으로 교육하면서 막 배경에 집중력 강화 음악 깔아주고 ASMR 같은 거 깔아주고 막 뭔가 막 편집 효과로 막 집중할 수 이거 약간 기술의 악용 사례 아니에요? 그러면? 기술의 악용, 이게 약간 너무 최면 같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그 중국에서는 그 학생들 이렇게 감시 추적 시스템 같은 아이 트래킹? 네,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지금 중국도 다들 이제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교육을 하는데 애들이 정말 집중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막 이런 것들을 이제 교사가 다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구축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뭔가 지식만 전달하려고 하면 빠르게 더 많이 애들이 집중시켜서 지식을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온라인만으로 저는 충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애들을 이렇게 교실에다 앉혀놓고 이렇게 등에 이렇게 구부러지 못하게 이렇게 딱 고정시켜놓고 머리 못 돌리게 이렇게 해서 하는 그 강의실 사진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약간 기술의 발전으로 지금의 그 모습이 나온 거네요. 이 아이 트래킹. 이게 옛날에 우리 막 대학교 때 연구할 때 쓰던 거거든요. 이게 눈 어디 보는지 그쵸. 체크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굉장히 그런 오프라인 교육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런 뭐 아이 트래킹 기술을 활용하고 이런 게 첨단 기술 같은 것들이 응용이 되어 있는 교육 현장 같지만 이 그냥 교육이라는 게 진짜 어떤 뭐 대학 입시라든지 뭐 이런 목표를 위해서 교과서 안에 있는 지식을 습득한다는 그런 그 전통적인 교육의 개념에서는 조금 더 나아가지 않은 방식이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교육이라는 거를 완전히 재정의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면 앞으로의 교육은 지식이 아니라 사람들이랑 잘 상호작용을 해서 협력을 잘하고 프로젝트를 잘 이끌어 나가는 능력이야. 앞으로의 교육은 그런 거야. 라고 정의를 한다면 그렇다면은 온라인만으로는 불충분하겠죠. 오프라인 교육이 반드시 같이 저는 동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교육이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형식도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도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있고 이 친구랑 뭐 협업도 하고 또 경쟁도 하고 이러는 과정이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프라인이 필요하다라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온라인이 정말로 극단적으로 발전해서 그런 걸 다 온라인에서 커버하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건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사실은 이제 기술적인 방식으로 어느 정도 다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비대면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온라인만으로도 오프라인 같은 것들을 좀 실감나게 마치 오프라인 수업에 있는 듯한 그런 현실감을 느낄 수 있게 그거를 기술적으로 설계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의 교육은 제가 감히 정의를 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나를 둘러싼 그런 변화하는 세계를 인식하고
그것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세상과의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할 때 온라인 안에 머무를 수는 없는 거죠. 반드시 실제 세계와의 상호작용, 오프라인 세계에서의 그런 뭐 교육 현장이 좀 필요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지금 세대에서 온라인이 막 시작되면서 교사들의 의견을 집중을 못한다? 뭐 학습 동기가 없다. 그러니까 무기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을 못하는 것과 무기력하는 건 좀 연결돼 있지만 어쨌건 두 가지 문제. 게다가 이게 기초 학력들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얘네들이 베이스가 다르니까 어떤 애들은 배울 때 너무 쉽고 어떤 애들은 막 너무 어려서 못 따라오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디지털에 아예 모르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할아버지 뭐 아저씨 똑같은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면 줌이나 미트로 해도 키지를 못해. 참여를 못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집에는 뭐 말 그대로 취약계층에서는 기기가 없으니까 참여를 못하고 이제 그런 문제가 현재는 생기다 보니까 오프라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있는데 지원님의 말씀은 그거를 좀 넘어선 좀 높은 차원의 이야기네요. 오프라인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 디지털 맹이 문제라고 하면은 더더욱 온라인 교육을 좀 해야 아 그렇구나. 그렇지. 그리고 이제 뭐 기초 학력의 문제나 학습 동기의 문제 뭐 이런 것들도 말씀하셨는데 교육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보면 뭔가 배워간다는 그 즐거움을 조금이라도 알면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도 알고 이것을 배워서 이 배워가는 즐거움이라는 것도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너무나 배운 게 없으면 정말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이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뭐 하는 짓인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앞에다가 컴퓨터 앞에다가 붙여다 놓고 이걸 들여다보라고 하고 있으면 특히나 아이들처럼 자기 통제력이 약한 아이들은 고문이죠.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이것이. 공부의 즐거움을 깨닫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박사 따고 나서 알았어요. 그걸 내가 진작 알았으면 내가 박사를 일찍 땄을 텐데.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세계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어요. 그렇죠. 어느 순간 되면 이건 뭐야? 이거 왜 이런 거야? 한글 같은 것도 어느 순간 호기심을 가집니다. 이거 무슨 글자야? 읽어봐. 라고 부모한테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호기심을 모든 인간이라면 사실은 누구에게나 다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호기심을 발휘하기 전에 어른들이 뭔가 지식을 이렇게 주입을 해줘서 문제인 거지 사실 가만히 놔두면 그냥 인간은 누구나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뭐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은 교육이라는 것이 거기에 대한 답을 제공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뭐 이럴 수 있다면 사실은 교육이 그렇게 지루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주입식 교육, 자 오늘은 뭐 가나다라 배울 거야, 오늘은 ABC 배울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문맥 없이 애들을 앉혀다 놓고 교육을 시키면 거의 고문이지만 실질적으로 아이의 그런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행위 자체를 교육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은 즐거워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근데 제가 약간 다른 생각을 조금 들려드리면 그 아이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배우고 호기심이 충족돼가는 거는 즐거워하지만 지금 아이들에게 그런 호기심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콘텐츠가 너무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드라마도 10편짜리를 손을 못 놔. 왜냐면 계속 호기심을 주거든. 그러니까 계속 떡밥을 줘. 보고 나면 별것도 아니야. 그래놓고 계속 떡밥을 넣으니까 끝까지 안 볼 수가 없어. 10시간 순삭이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그런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대안이 너무 늘어버린 상태. 그런 상태에서 뭔가 그런 소비되는 그런 마케팅이나 아니면 이런 외부 콘텐츠에 그런 자신의 열정이 다 소비돼 버렸을 때 이 아이들이 그런 자신의 이런 지식적인 버퍼를 늘릴 수 있는 기간을 놓쳐버리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운동으로 비유를 하면 우리가 10대, 20대 때 몸을 키워놓으면 나중에 좀 운동을 좀 덜 해도 금방 근육을 다시 붙일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피지컬 갤러리에서도 말했습니다. 어쨌건 이제 그런데 만약 내가 운동 말고 다른 먹을 거 이런 거에 재미가 너무 많이 주변에 많으면 운동할 시간이 없는 거죠. 야동 볼 시간은 있어도 운동할 시간이 없어지면서 너무 시간을 그렇게 써버리면 나중에 내가 운동을 다시 하고 싶어졌을 때 따라가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일이 교육 안에서 벌어질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실은 아이들에게는 이런 어떻게 보면 융합, 토론 이런 식의 교육도 필요하지만 일정량의 주입식 교육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어쨌건 기본적으로 나중에 무엇을 하든 세계관이 바뀔 수 있는 기본적인 수학적인 머리, 논리적인 머리를 키울 수 있는 방식이 물론 어떻게는 바뀌겠지만
이런 게 교육 과정에서 빠지는 거는 이게 나중에 이 아이들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걸. 내가 그러니까 처음에 예술적인 난 재능이 있는 것 같아. 네. 막 하다가 아닌가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데 손 부러뜨고 너무 아픈데 네. 나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이거 할래. 돌아왔을 때 못 돌아온다는 거.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실은 이건 더 격차를 벌리는 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합니다.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이 있는데 이것이 좀 낙관주의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인간이 그냥 스스로 되게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스스로 다 잘 발전할 수 있게 환경이 조성이 되어 준다면 사실 다른 어떤 뭐 현혹적인 그런 컨텐츠보다도 스스로 그냥 공부의 즐거움을 깨닫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에서는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잘 짜주는 거죠. 포트폴리오는 쉽게 말하면 시간표? 시간표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분야 자기가 그것이 관심 있는 분야에 정말 깊이 파다 보면 그것들이 다들 다른 학문 분야와 연관됩니다. 그런 경험을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정말 깊이 파다 보면 그것들이 나중에 결국은 철학적인 문제와 연관이 되는 거고 물리학도 뭐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정말로 굉장히 철학적인 사유로 이어지잖아요. 하면 수학이 물리학이죠. 네, 뭐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고 뭐 국어를 너무 열심히 해도 그게 지문을 계속 읽다 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상식이 생겨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아이들이 뭔가 지금 굉장히 즐거워하는 분야가 있다면 그게 뭐 애들 수준에서 자동차든 무슨 뭐 게임이든 뭐 우주전쟁이든 그거를 통해서 다른 분야까지 알아가도록 이것들을 잘 설계를 만약에 해준다면 제가 말하는 포트폴리오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은행에 가면 자산 증식 포트폴리오를 그 프라이빗 뱅커라는 사람들이 짜주잖아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산과 이 사람의 투자 성향, 또 어느 분야에 또 특히 전문 지식이 있거나 또 관심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들 종합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준단 말이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교육에 있어서도 사실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은행에서도 포트폴리오를 AI가 짜주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런 식으로 교육 커리큘럼 같은 것도 사실은 AI가 선생님보다 훨씬 더 그 아이의 성향을 잘 파악해서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는 게 이제는 AI가 훨씬 잘할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최적화된 교육 커리큘럼을 설계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자기의 뭔가 그 호기심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설계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교육이라는 거는 뭔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그 의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출발선에서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그 중에서 잘하는 사람을 골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관념이 굉장히 강한데 안 그러면 불공정하잖아, 불평등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사실 저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교육에 있어서 교육의 혁신을 굉장히 발목을 잡는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앞으로는 그냥 교육을 훨씬 더 즐겁게 개별적인 포트폴리오 설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지금 그래서 저도 과도기라 생각되는 게 왜냐하면 이 포트폴리오를 말씀하신 게 저도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표현을 하면 지금은 부모가 해준다는 거죠. 그쵸, 네. 지금 그걸 부모가 해주는 거예요. 아이의 의사는 상관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좀 아이에 대해서 잘 알고 교육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시간도 아이에게 내줄 수 있는 부모 아래서 자라는 아이들은 이런 어떻게 보면 외부의 그런 유혹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대응이 되면서 즐거움을 찾아가는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아이들은 전혀 그게 안 되는 그래서 지금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맞춤형 포트폴리오가 생기기 전까지는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시대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 격차가 벌어진 상태에서 세대가 넘어갔을 때 그게 아무리 맞춤형 교육이 된다고 해서 극복이 되겠나라는 생각도 좀 있고 어쨌든 뭐 지금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좀 다른 얘기를 좀 들려드리면 그러면 교육 자체 선생님은 어떻게 바뀔 거냐?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교육할 것이냐. 그러니까 선생님이 중요해지는데 지원님의 말씀처럼 교육이 바뀐다고 했을 때 학교 자체의 의미가 굉장히 무뎌지거든요. 어차피 개별화된 교육을 한다고 하면 그 안에서 기초교육이 분명히 존재하긴 하겠지만 그러면 기초교육 배우려고 학교 다니냐?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기초교육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한 거고 그걸 통해서 어차피 다른 교육으로 넘어갔을 때 거기에서 이제 대화가 되고 하려면 기초교육이 분명히 이제 스스로가 필요성을 느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학교가 왜 필요하냐? 학교는 굳이 하나면 되지 않나? 네. 그냥 나라별로 하나. 그게 학교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국가 교육기관이 되고 이건 굉장히 전체주의 사회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어서 되게 위험할 수는 있지만 네. 이제 그런 모습이 그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쨌건 이거는 이게 학교가 하나가 될지 아니면 정말로 파편화가 될지 네.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이제 미래의 두 가지 모습이지만 네네. 여기에서 확실한 건 선생님은 과거처럼 반아이들을 놓고 막 가르치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교육학자가 자기의 교육 방식이 아이들에게 이제 굉장히 그 학습도를 높인다 이래서 막 연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자기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는데 원래 교육을 받으면 이제 아이들이 한 평균 50점에서 이렇게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죠. 근데 자기 교육을 받으면 이제 평균이 확 올라요. 정규분포는 그대로 따르는데. 네. 근데 그것보다 더 하나를 더 비교해봤어요. 학자가 괜히 했어, 네. 실은. 1대1로 아이들을 다 가르쳐보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니까 정규분포가 되게 뾰족해지면서 되게 높은 점수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고자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네네네. 네. 그리고 전부 다 높은 걸 발휘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AI가 맞춤형 교육을 하면 전부 98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네. 이 선생님 하나가 아이들을 여러 명을 놓고 가르칠 일은 없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건 교육적 효율이 되게 떨어지는 거예요. 네네네. 선생님이 아이를 1대1로 가르치든 네. 아니면 아이는 AI가 가르치고 네. 선생님은 컨텐츠만 개발해서 AI 시스템에 얻는 것만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내 교육 방식이 얼마만큼 다른 선생님의 컨텐츠보다 뛰어난가를 증명하고 그거를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수요해주면 그걸 그죠. 소비해주면 네. 그 사람의 컨텐츠는 점점 인기를 얻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본 것 중에 3D 프린팅 업체예요, 일종의. 네. 근데 3D 프린팅부터 유통, 판매를 하는 업체예요. 이 업체 사람들이 디자인을 해서 올려요. 그럼 그 업체가 프린트 찍어서 판매하고 그걸 수익을 나누는 거예요. 네네. 교육이 이렇게 될 것 같다는 거죠. 내가 내 교육 콘텐츠를 올리면 네. 사람들이 이거를 평가하고 여기에 대해서 평가 시스템이 있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배우고. 그러면 선생님이 이게 유튜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플랫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선생님의 역할이라는 게 지식을 이렇게 잘 전달해주는 네. 아이들이, 학생들이 잘 알아듣게끔 잘 전달해주는 역할. 근데 사실은 이런 거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학원 강사거든요. 아, 유명 그렇죠. 학원 그렇죠. 강사나 뭐 이런 사람들. 저는 좀 학교가 해줘야 하는 추가적인 역할도 있지 않을까. 좀 지식 전달 외에도 학생들을 좀 잘 조율하는 문제들, 예를 들면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같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네네. 역할들, 뭐 이런 역할들도 사실 학교에서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학교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사실 잘 몰라요. 우리도 몰라. 그러니까 그렇죠. 미래학자들도 모르고 예측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스탠포드의 그 총장이 그 새끼 무슨 미래 교육 포럼 같은 데서 나와서 그러니까 그런 자기 학교의 그 미래 비전 같은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스탠포드 같은 경우는 다양성을 굉장히 그 중시한다고 해요. 다양성 교육을. 그래서 이 안에서 정말 많은 다양한 사람들, 뭐 인종적으로, 뭐 젠더,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골고루 섞이도록 굉장히 그거를 굉장히 주의 깊게 설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실력별로 각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스탠포드의 철학은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만날 때 더 시너지 효과가 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가치를 실현하는 거죠. 학교 안에서. 그러니까 학교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인데 어떤 학교가 이런 식의 가치 실현을 하는 것들을 좀 우리 사회에서도 한국 사회의 학교는 뭐 어떤 가치를 실현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또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랑 이제 비교해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나라에서 대학 총장의 연설이 비교가 됐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학교의 취업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저는 이거는 총장님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총장들은 학부모가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듣기 좋은 말이라면 학부모들이 원하는 말. 그럼 학부모들이 원하는 말들은랑은 결국 우리 사회가 원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면 그 총장님들이 하신 말씀은 사회가 원하는 대학의 역할인 거고, 그러면 한국에서 원하는 대학의 역할은 취업인 거고,
그쪽 대학에서 원하는 대학의 목표는 융합적 사고를 가진 다양한 사회에서 다양한 창의력인 발상을 하는 사람들인 거고. 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약간 그 목적이 다른 것 같은. 물론 이게 뭐 우리나라가 잘못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만 말하면 우리는 너무 잘못했다 생각하지만 이게 바뀌면 좋겠지만 이걸 지금 당장 잘못됐다고 하고 그거를 바꿨을 때 그것에 대한 또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거란 말이죠. 비전이 없이 대안 없이 무조건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꿔야 된다는 거는 사실 누구나 다 동의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 아무 생각이 구체적인 그림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가장 경계하는 게 여기서 깃발 꽂고 막 하다가 저쪽에 깃발 꽂고 우르르 가면 네. 실은 이 중간 어디쯤에 정답이 있는 걸 놓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뭐 혁신학교라고 해서 토론식 수업만 하는 학교를 딱 만들었다. 네. 야 너무 좋다 가면 이 아이들이 과연 더 좋은 결과를 맞을까에 대한 검증이 안 된 상태인 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융합적 사고가 분명히 필요하고 우리나라가 너무 최적화를 하는 데 있어서 네. 뛰어난 민족이다 보니 네. 최적화를 넘어선 융합적 사고를 해야 된다는 데 있어서 저는 굉장히 동의하지만 네. 그렇다고 융합적 사고만을 강조를 했을 때 이 최적화된 능력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우리가 거북이라고 치면 우리는 어쨌건 헤엄을 잘 치잖아요. 어쨌든 물 밖으로 나가기 힘들지만 근데 물 밖으로 나가야 돼라고 하면서 이 아이들이 헤엄치는 거 야 헤엄 안 쳐도 돼 이렇게 돼버리면 그나마 무언가 이 장점들마저 뭉개져 버리는 결과가 올 수도 있는 게 아닌가. 분명히 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고심을 하고 이런 긴 논의를 거치고 그러니까 이 교육에 대해서 좀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검증을 한다고 해서 얘네들을 다 실험체로 써가지고 전부 국어외 공부 시켜버리면 얘네 인생은 뭐가 되냐고. 왜냐면 얘네들이 나가서 어쨌건 우리나라가 지금 경쟁 사회고 경쟁이 네. 갑자기 없어질 수는 없잖아요. 네. 사회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너네는 경쟁하지 말고 이렇게 융합적 사고를 하고 토론해 이렇게 됐을 때 얘네가 사회 나갔을 때 이게 사회가 어쨌건 이런 모습인데 그런 교육을 받으면 그게 이제 얘네가 오히려 더 인생이 힘들어지는 분명히 그런 게 옳지만 네. 그것을 받쳐줄 사회가 존재하지 않으면 얘네들은 말 그대로 난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교육이라는 거는 뭔가 사회에 잘 선택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는 뭐 스펙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네네. 뭐 이런 것들을 갖추는 과정으로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가 그 사람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달리 생각해도 우리는 사회를 바꾸는 인재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그냥 지금의 사회적 기준에 맞는 사람을 계속적으로 맞춰서 거기에 맞게 커리큘럼을 짜서 그렇게 배출해내는 식으로는 변화가 오지 않는다. 네네. 사실 우리는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지 몰라요. 정말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사회에서 요구되는 어떤 인재를 길러낸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20년 뒤에 30년 뒤에 여전히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람일까요? 이미 그 부분은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30년 뒤에도 유망한 직종이 뭘까? 30년 뒤에도 나에게 요구되는 뭐 능력은 뭘까?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준비할 수 없어요. 그냥 그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고 내가 그냥 미래를 만들어 나간다는 생각으로 그 영향을 우리 사회가 어떤 식의 인재를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뭔가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의 역할이나 의미 자체가 정말 근본적인 수준에서 다시 생각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뭐 직종이 바뀐다 이제 그런 부분에 굉장히 동의를 했고 약간 다른 측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가지 의견을 좀 들려드렸다는 걸 좀 네. 이해를 해주시고 좀 마지막으로 좀 이 어떻게에 대해서 상상을 조금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역사 공부를 한다 그러면 진짜 정조가 나와서 어깨동무하고 야 내가 어떻게 정치를 했냐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교육을 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네, 네. 내가 이제 그걸 배울 때 수학을 할 때는 숫자가 시각화돼가지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시대가 오면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분명히 어떤 미래 교육이 존재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얼마나 먼 미래가 될까. 네. 근데 저는 그게 생각보다 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시스템적으로 가능한 건. 왜냐하면 이게 컨텐츠를 어떻게 개발을 하느냐의 문제지. 지금 시스템은 다 준비가 돼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도 그렇죠, 존재하고. 그렇죠. 네네. 그럼 이 교육 플랫폼도 결국 독점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내가 굳이 두 번째로 잘하는 데 가서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유튜브 보지 뭐 다른 데 가서 안 하잖아.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이 메타버스도 결국 독점화 현상이 일어날 거고 그 안에서 내가 콘텐츠를 공급하고 소모하는 약간 이런 식으로
교육 플랫폼화가 되면서 점점 이런 독점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어떠한 교육에 관해서 굉장히 큰 기업이 생기고 네. 이 기업이 원하는 대로 교육의 방향을 정해버릴 수 있는 그러면 교육도 결국 장사가 되는 예를 들어서 그 내가 원하는 캐릭터를 보면서도 걔가 입은 옷이 이 회사의 R 브랜드 옷만 입는 거야. 네, 네. 2차 브랜드 옷만 입는 거지. 예를 들어 그것도 벌써 장사잖아요. 그것만 해도. 그렇다고 얘를 규제하기도 어려울 거고. 그러면 뭐 정부에서 교육 플랫폼을 만든다? 정부에서 만드는 교육 플랫폼은 기업을 이기기는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업은 혁신, 정말 많은 혁신과 말 그대로 경쟁을 해본 애들이기 때문에 네. 이게 국가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좀 약할 수밖에 없죠.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교육의 플랫폼화 우리가 막 체험형 교육, 메타버스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교육인 미래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이런 어두운 면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교육을 무엇을 가르칠 건가 할 텐데 네.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어요. 그래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지원님의 또 통찰 기대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